네, 경제현장 오늘 주간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지난주 미 연준의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2번 연속 동결됐죠. 거기다 미국의 10월 고용이 둔화된 것으로 발표되자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글로벌 증시도 반등을 시작했는데요. 글로벌 경제 동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WM본부 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앞으로 언제쯤 금리가 떨어질까 참 관심도 많았는데요. 미국의 10월 고용 동향이 지난 주말에 나왔는데 꽤 의미 있는 숫자였다고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게 10월 달에 고용 지표가 이제 11월에 발표된 건데 그 전에 9월 달 고용 지표가 10월에 발표됐을 때 그 지표를 저희들이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괴물 지표라는 말을 썼습니다. 괴물 지표. 굉장히 좀 숫자가 크게 나왔다는 거죠. 30만 건을 넘게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괴물 같은 고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서프라이즈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된 게 뭐냐면은 그 3분기 GDP가 있어요. 미국의 3분기 GDP가 연율로 4.9%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4.9. 그 4.9라는 숫자가 사실 선진국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신흥국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숫자인데 4.9% 정도 되는 경제 성장률 추이가 나오게 되니까 시장이 굉장히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정도 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이렇게 탄탄할 수 있고 고용 시장이 이렇게 뜨거울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은 지금의 높은 금리가 정당화되는 것이고 이 정도 높은 금리에도 고용이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게 돼서 물가 상승세가 더 뚜렷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얘기는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추가 금리 인상이라는 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갈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게 의미 있는 숫자라고 말씀해 주신 게요. 이번 고용 지표가 지난달에 30만 건이 넘었던 게 15만 건으로 뚝 주저앉았습니다. 10월이 15만 건. 네, 그리고 이제 리비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난달에 고용 지표를 갖다 수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그 수정치가 10만 건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9월 고용 지표에도 실제 다들 수정해 보니까 10만 건이 줄었다. 네, 그렇게 괴물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뭐 20몇만 건이라고 해도 사실은 괜찮은 숫자이긴 한데 그래도 괴물 정도 레벨에서는 조금 더 내려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럼 생각보다는 어떤 미국 경제의 성장이 다소 생각보다는 덜 강한 거 아니냐. 약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덜 강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우려했었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은 좀 가시지 않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다만 여기엔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복병. 뭐가 있냐면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 파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한 3만 건 정도 이상이 그 숫자에선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럼 그 숫자가 만약에 다음 달에 다시 가만히 돼서 들어가게 된다면 리비전이라는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개정이지 않습니까? 수정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10만 건이 하향 조정되는 걸로 수정이 될 수 있지만 수정되었지만 이 수정이라는 거는 상향 조정되는 걸로도 수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고용지표 숫자를 갖다가 너무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조금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일각의 신중론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추이가 다소 고용지표 자체가 쿨다운되는 면이 있으니까 이런 면들에는 좀 우리가 들었을 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거 아니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시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0월 비농업 부문의 고용지표 새로운 일자리가 15만 건이 늘었는데 생각보다 워낙 적은 숫자여서 추가 긴축에 대한 기대 완화감이 있다. 그러나 11월 고용지표가 또 12월 초에 나오겠네요. 그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해야 된다. 그러면 여튼 15만 건의 새로운 일자리 예상보다 적었다는 것은 고금리의 영향이 고용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 고금리의 영향이라는 건 결국에 소비를 줄이게 되고요. 소비뿐만 아니라 지금 제조업 쪽에서는 고용이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업 쪽에서는 아직 고용이 좀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결국엔 고금리가 제조업 사이드부터 조금씩 좀 억누르고 있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소비를 짓누르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서비스업 사이드에서의 고용도 둔화를 시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약간의 착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아직 여전히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요. 그 노동자 한 명당 일자리가 1.5개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이 600만 명인데 예. 이 열려 있는 빈 일자리가 950만 개가 현재 있습니다. 예. 그럼 한 명당 1.5개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다 줄인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빠른 속도의 고용이 둔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보다는 점차적으로 쿨다운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갖다가 일단 발목 잡는 것들 이 정도에서 현재는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래도 괜찮은 고용 지표가 추가 금리 인상을 발목을 잡는다면 지난 11월 초에 금리 이제 동결이 됐고 12월 달에도 FOMC 마지막 회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금리 인상 사이클은 사실상 끝났다. 뭐 이런 네네. 분석도 있는데 그럼 네. 끝났다고 좀 어떤 단정한 확신을 가질 만합니까? 그래? 확신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게 굉장히 일리 있다고 보여지는 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이번에 그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의 포인트를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 언제 추가 금리 인상을 하냐면 미국의 성장세가 여전히 추세 이상을 넘어설 정도로 강할 때 그리고 그런 거는 고용 시장이 굉장히 강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일단 첫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고용 시장이 강할 때 이 추세 이상의 성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용 시장이 지금 딱 고용 지표가 바로 이틀 만에 발표가 됐는데 뚝 떨어져서 나왔죠. 그럼 이 얘기는 사실상 의미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사실은 쐐기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걸 딱 들으면서 아 그러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가셨겠네. 가셨구나. 여기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확신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장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파월 의장이 한 얘기 중에서 예.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지금 금융시장 상황도 같이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금융시장? 예, 예. 파이낸셜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금융시장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좀 긴축적으로 바뀌어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첨언을 한 게 뭐냐면 국채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리게 되면은 예. 10월 첫째 주부터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FOMC 이전에 10월 첫째 주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무엇이 바뀌었냐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굉장히 빨리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라는 걸 조정합니다. 그렇죠. 기준금리는 하루짜리 금리고요. 예.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대출을 해주는 금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짜리 금리라든지 이거는 일반 대중들이 만날 수 있는 금리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시장 금리라는 거는 일반 대중들이 만날 수 있는 금리죠. 그래서 이 기준금리라는 거는 45일에 한 번씩 말씀해 주셨던 FOMC에서 결정이 되지만 시장 금리라는 거는 에브리데이 시장에서 치고받으면서 그 금리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기준금리는 현재 묶어놨는데 시장 금리가 가만히 누워 있다가 갑자기 최근에 훅 하고 올라온 거죠. 10월 초부터 예, 이렇게 많이 그렇습니다. 올랐다 이거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연준에서는 아니 이게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기준금리보다는 사실 시장 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준금리를 굳이 올리지 않아도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시장을 긴축적으로 만들면 우리가 추가 긴축을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겠는데 연준이 일 안 해도 그렇습니다. 시장이 다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시장이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그대로 이제 파월 의장이 오피셜리 이제 발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국채 금리의 상승세는 금융시장에 대한 긴축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긴축적인 영역에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같이 썼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얘기했었던 거는 약간 매파적이죠. 매파적이라는 말씀은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고용이 강할 때. 근데 이거는 일단 고용 둔화로 고용 좀 둔화로 딱 사라진 눌러버린 거고. 거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금융시장이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긴축이 되고 있고 현재 금리 레벨이 꽤 높은 거야. 요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 순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그러면 추가 인상은 일단 없겠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요. 그 선물 시장이 있거든요.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이 있는데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FOMC 이전에는 한 30% 정도로 반영을 했었거든요. 30% 예, 추가 인상의 가능성을 내년 1월 정도에 30%로 반영했는데 지금은 그 가능성이 거의 15%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상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아직까지 좀 연준이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12월 중순에 미국 FOMC가 있습니다. 예. 그럼 12월 중순에 FOMC까지는 뭐가 있냐면요. 예. 10월 달, 1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확인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네, 여전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은 편이거든요. 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미국의 고용 지표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월 거를 확인할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파월 의장도 결국에는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상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얘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뜨겁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이 너무 뜨겁게 반응하면서 자산 가격이 너무 과열되게 오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면은 연준이 여기서 기준금리 인상을 끝내기가 생각보다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면들이 아직까지는 리스크로 남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시장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채 금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채 금리가 10월달에 쭉 올라서 거의 10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연 5%를 넘기도 했는데 네네. 기준금리 동결 이후에 최근 보면 다시 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예,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네네. 추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네, 이제 5%를 넘었었던 국채 10년 금리가요. 예. 그게 쭉 내려오면서 지금 4.6% 레벨까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4.5%를 터치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했는데 예. 이걸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이런 거죠. 예. 지금 현재 미국 연준의 그 기준금리가요. 5.25에서 5.5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5.25에서 5.5까지 올라와 있는데 미국의 시장금리 10년짜리 국채금리가 4%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좀 낮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짜리 금리보다 10년짜리 금리가 많이 낮은 거죠. 그럼 이걸 뭘로 해석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당장은 단기 금리가 높지만 연준이 내년에는 금리를 빠르게 인하해 줄 거야. 이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먼 미래를 바라보는 시장 금리는 그때쯤이면 충분히 내려와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연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아직 많이 남았고 생각보다 높은 금리를 높은 기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것 같아. 긴축 기조가 오래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 이거 금리를 빨리 인하해 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네 하니까 눌려 있었던 시장 금리가 쫙 하고 끌려 올라온 거죠. 그래서 기준 금리는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시장 금리가 되게 많이 올라왔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아마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미국의 지금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이 재정 적자가 결국에는 무엇을 반영하게 되냐면 추가적인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를 키우게 됩니다. 채권 발행을 그렇죠. 더 해야 될 상황. 예, 그럼 추가적인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를 키우게 되면은 시중에 있는 돈을 시장이 딱 빨아들여 가게 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다 빨아들여 가게 되면은 돈이 모자라게 되잖아요. 그럼 남은 돈 갖고 남은 경제 주체들이 싸워야 될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그 자금을 조달할 때 금리가 뛰게 되겠죠. 더 줘야만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게 되면서 시장 금리가 더 올라간다 이런 기대가 강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덜 발행하는 걸로.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덜 이제 늘려서 발행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발행하는 걸로 첫 번째는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FOMC가 나왔는데 FOMC에서 생각보다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빨리 끝날 것 같고 약간은 금리 인하의 분위기도 풍겨주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고용 지표가 주저앉으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거 금리 인상은 게임 오버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높았었던 금리가 이 세 가지 딱 쓰리 콤보를 맞으면서 쭉 밀려 내려오면서 4.6%까지 이렇게 딱 걸려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그렇게 좀 낮아졌는데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 또는 지속 여부를 지금 예상할 때 다음 12월 FOMC까지 두 번의 물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물가가 지금 조금 안정되는 듯 했는데 이 물가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고 상당히 높은 수준이 좀 계속될 가능성 뭐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게 제일 큰 우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별개로 물가가 아직까지는 확실히 잡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지난해 6월달, 22년도 6월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6월달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3%까지 빠졌죠. 연준이 목표로 하는 게 2%입니다. 그러면 3에서 2까지는 얼마 멀지 않았는데 9%에서 3%까지 1년 만에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럼 거의 두 달에 1%씩 떨어진 겁니다. 그럼 3에서 2로 내려갈 때 두 달만 더 있으면 되겠네. 이제 이런 기대가 있었으니까 올해 연말이면 사실은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어 이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2로 떨어질 줄 알았던 물가가 7월 달에는 3.2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죠. 그다음에 8월 달에는 또 3.7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7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이제 시험을 볼 때 보면은 빠르게 점수가 올라가다 초반에는 한 6, 70점 되면 이렇게 고원 현상을 겪지 않습니까? 거기서 더 올라가질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부터는 물가를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를 잡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고용 시장에서 이 임금입니다. 임금은 한 번 올라가면 쉽사리 내려오질 않거든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번에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임금으로만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4%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높다. 그러면 이 정도의 임금 상승률을 반영을 하게 되면 목표로 하는 게 2%인데 고용 임금에서는 4%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보면은 뭐 얼굴살, 팔살 다 빠지지만 뱃살은 끝까지 안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조금 영어로는 스티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인플레이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로 금방 올 것이다라고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조금 성급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 잡기가 좀 스티키, 끈적끈적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신데 그럴 때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는 이 세계 경제라든지 이 투자자들이나 이런 건 어떤 점을 좀 경계를 하거나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장기화된다 이런 말씀보다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오래 갈 수가 있다라는 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현재까지의 추세를 봤었을 땐 인플레이션은 금세 잡힐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9에서 3까지 내려왔는데 까짓 거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제 그것만 바라보고서 너무 장밋빛으로 바라본다면은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최근에도 이제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이게 다시 뛰어올랐을 때는 재차 금리가 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뛰어오른 금리 때문에 미국의 실물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리스크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매크로를 갖다가 예상한다는 것, 거시경제의 물가 흐름이라든지 금리 흐름을 예상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무언가 하나로 쏠려가는 하나의 시나리오만 가정을 하면서 한쪽으로 쏠려가는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죠. 물가가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한다면 금리는 그 물가를 따라서 추세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채권을 투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높은 금리가 금리는 내려갈 일만 그렇죠. 낮으면 오래오래 채권 묶으면 투자가 좋으니까요. 좋은데. 그러다 보면 채권 쪽으로 투자 자금이 쏠리게 되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보면 금리가 되게 크게 오르면서 채권 투자했었던 분들이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의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매크로 환경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되게 빠르게 바뀌어 나갈 수 있다. 이런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국의 금리가 조금 안정되는 듯하다면 미국의 지금 고금 강달러가 계속 돼 왔잖아요. 이제 강달러도 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1,216원까지 올해 초에 빠졌었거든요. 그때 강달러가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조금 성급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 정도면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1년 전에 생각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환율이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얘기도 결국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정책 자체가 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연준의 정책 자체가. 그러면 지금 되게 급격하게 내려왔었던 환율이 다시 한 차례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확신을 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강달러 기조가 끝났다는 것도 확신하기가 어렵다. 네, 글로벌 경제 전망과 증시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WM 본부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